경기도 경계, 늦은 12월에 폭우가 쏟아지던 밤. 빗방울이 채찍처럼 도로를 때리고 처마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가의 희미한 노란 불빛마저 빗속에 흐릿해졌습니다. 억수 같은 비 속에서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왜소한 아이. 민호가 낡은 옷을 걸치고 덜덜 떨며 오래된 고택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해진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눈에는 지친 기색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빗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대문 안쪽에서 늙은 남자의 목소리, 광범이 들려왔습니다. 대문직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어서 가시오. 여기서 패 끼치지 말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처마 밑에서 잠깐만 쉬고 싶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데가 없어요. 대문지기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민호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고택은 낯선 사람은 들을 수 없어. 다른 데를 찾아보시오. 아이의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차가운 물이 야른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쉬게 해주세요. 저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그 작은 울음소리가 거실에 있던 고택의 주인, 김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6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높게 묶은 머리와 차가운 표정으로 겨울밤의 냉기를 녹이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 밖에 무슨 일인가? 광범? 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문지기는 무전기를 통해 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길 잃은 아이가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쫓아내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세게 내리는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바람은 정원 속 나무들을 스치며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김 할머니는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저 밖에서 얼어 죽게 둘 순 없잖아. 대문지기는 놀랐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고 진흙으로 더러워진 발로 넓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고택을 올려다보았고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차가웠고 민호가 알지 못했던 세계 같았습니다. 하인이 민호를 거실 부고추로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몸을 움츠렸고 옷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하인은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다며 화를 내려 했지만 김 할머니가 때맞춰 나타나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오,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쩌다 이런 궂은 날씨에 길을 헤매고 있느냐? 집은 없는 것이냐?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옷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가시고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길을 잃었고 너무 배고파요. 그 말을 듣자 김 할머니는 하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빵을 가져다 주시오. 하인이 떠나자
민호의 시선은 넓은 거실을 훑고 지나 벽에 걸린 초상화에 머물렀습니다. 긴 흑발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을 떨며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엄마. 제 엄마예요. 저 그림 속의 엄마가 제 엄마라고요.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창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굳은 듯 서서 가슴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에게 다가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 그림 속 여인이 내 어미라고. 내가 확실하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확실해요. 엄마가 저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엄마는 돈을 다 모으면 외할머니를 만나러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김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고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그녀의 하나뿐인 딸, 하나였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후로 만나지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충격이 밀려와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민호를 향했습니다. 내 거짓말이다. 내가 어떻게 저 그림 속 사람이 하나인 줄 아느냐? 만약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면 증명할 무언가를 가져와 보거라. 민호는 들고 있던 해진 가방을 뒤져 낡은 은팔찌 하나를 꺼냈습니다. 팔찌에는 하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팔찌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이 팔찌가 엄마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김할머니는 팔찌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하나가 15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선물했던 팔찌였습니다.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나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곧 닦아내고 약한 모습을 숨겼습니다. 좋다. 당분간 여기 머물도록 해라.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라면 정말 기쁠 거예요. 민호는 고택구석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어 쉬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고택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방이었지만 길을 헤매던 민호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책상 위에는 따뜻한 우유와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허겁지겁 먹었고 눈빛은 감사함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팔찌와 민호의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의 어린 하나가 할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행복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멍하니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5살의 하나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생기가 넘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현태라는 시골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와 사랑에 빠졌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재력과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이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현태가 하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에게 집안끼리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남자는 안 된다.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게 될 거다. 김 할머니는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저녁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돈 때문에 현태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요.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하나가 현태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현태의 직장에까지 압력을 가해 하나에게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를 더욱 완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격렬한 싸움이 끝난 후 하나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나면서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엄마, 엄마를 슬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 순 없어요. 엄마께 제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게요. 하나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김 할머니는 딸에게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화가 나서 잠시 떠났다가 며칠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마치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상처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때 몹시 화를 냈지만 그 분노는 고통과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김 할머니는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넓은 고택과 하인들만이 친구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권위 있는 여성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에게 다른 길을 택하라고 강요했던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호의 등장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식당에 앉아 있었고 앞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들어와 하인이 준비해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눈빛은 빵, 우유, 과일 등으로 가득한 식탁을 스쳤지만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시오. 김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김 할머니는 민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빛나는 눈, 작지만 강한 체격, 일 때문에 거칠어진 손, 민호에게서 하나와 닮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강인하면서도 깊은 눈빛이 그랬습니다. 내 엄마가 하나라고 했지.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느냐?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시장 근처 쪽방촌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바느질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하고 힘들게 일했어요. 김 할머니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쩌다 엄마가 떠났고 왜 여기에 오게 된 거냐?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빚을 갚으려고 돈을 벌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외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부자고 큰 집에 살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고 겨우 여기 찾아온 거예요. 민호의 말은 칼날처럼 김 할머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나는 편안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굳은 일도 하고 빚까지 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네가 하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할 게 있느냐? 그 은팔찌 외에 다른 건 없느냐?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움켜쥐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나가 20살 때쯤 벚꽃나무 아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사진을 자주 보여줬어요. 엄마는 여기는 외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벚꽃나무라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여기를 기억하면 외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김 할머니는 사진을 잡고 손을 떨었습니다.
사진은 고택 정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호가 하나의 아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하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아이를 남겨두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김 할머니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고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 할머니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진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가 말했던 모든 정보, 시장 근처 쪽방촌, 하나가 일했던 식당, 하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호는 김 할머니가 엄마를 찾으려는 결심을 보이자 눈빛에 희망이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돌아올까? 아니면 영영 자신을 떠난 것일까? 김 할머니는 딸 하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10년 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삶에 숨겨진 고통스러운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화려한 거실 창가에 서서 지난밤 폭우로 인해 물이 고인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하나의 사진은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증거였습니다. 후회와 걱정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민호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엄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의 힘들었던 일부터 빚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김 할머니를 완전히 믿게 만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는 그저 방금 만난 할머니의 행동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체하지 않고 신뢰하는 박진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은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준 임무는 상업적인 일이 아니라 감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제 딸, 하나를 찾아주시오. 김 할머니가 불안을 감춘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딸의 사진과 손자인 민호가 전해준 정보입니다. 하나는 시장 근처 쪽방촌에 살았고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제발 가능한 모든 곳을 뒤져서 찾아주시오. 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할머니가 책상 위에 놓은 은팔찌와 낡은 사진을 보고 공감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떠나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3일 후, 박진은 첫 번째 소식을 가지고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씨가 살던 쪽방촌에 가봤습니다. 박진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친절한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힘들게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떠났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빌린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 김 할머니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되물었습니다. 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 씨가 일했던 식당에도 가봤습니다. 식당 주인은 하나 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 씨가 험악하게 생긴 남자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압적인 상황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민호는 몸이 굳은 채 긴장했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수 아저씨일지도 몰라요. 엄마가 그 아저씨 이름을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는 홍수 아저씨가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홍수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홍수라. 예전에 들었던 고리대금업자의 이름이네? 그는 한양구 일대에서 악명이 높지.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위험한 일까지 시킨다고 들었네?
그 말을 듣자 김 할머니는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내 딸이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인가? 내가 어떻게 딸을 그런 사람에게 보내게 됐을까? 박쥐는 김 할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 씨를 찾고 싶다면 홍수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니까요. 박쥐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홍수를 한양구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반드시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만남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홍수는 덩치가 컸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거만하게 걸어 들어와 김 할머니를 훑어보고 박진과 민호를 흘깃보면서 냉철한 눈빛으로 그들을 살폈습니다. 나를 무슨 일로 찾으신 거요? 홍수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고 홍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 하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소. 홍수는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나 말인가? 그녀는 내게 빚을 많이 졌고 잠적해버렸지. 혹시 빚을 대신 갚으러 오신 건가? 내 딸이 어디 있소? 김 할머니는 목소리가 커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빚을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소? 홍수는 의자에 기대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밑에서 일을 좀 해야 했지. 하지만 사고를 당했고 그 이후로 나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지. 홍수의 차가운 말은 칼날처럼 김 할머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사고 말이요? 김 할머니는 벌떡 일어섰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홍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내 창고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 나는 그녀에게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사라졌지.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녀의 빚을 먼저 갚아보시오. 만남이 끝난 후 김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쥐는 하나의 사고에 대해 계속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나가 사고 후 자선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녀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김할머니, 제 생각에는 지금 바로 그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하나의 인생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김할머니는 과거의 선택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하나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살아있을까? 아니면 죽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할머니와 민호는 박진과 함께 하나의 사고 소식이 있었던 경기도 외곽 자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민호는 엄마의 낡은 사진을 꼭 안았고 눈빛은 희망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작은 가방 위에 떨리는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민호가 준 은팔찌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차가 고택에서 멀어질수록 주변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고 김할머니가 익숙했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요? 김할머니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을 거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자선병원은 나무 뒤에 숨은 낡은 건물 같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끔 몇몇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민호는 병원 로비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는 나이든 간호사가 접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쥐는 간호사에게 하나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하나라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1년 전쯤에 노동사고를 당해 여기로 왔었습니다. 간호사는 사진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요? 심하게 다쳐서 왔었죠. 다리도 부러지고 피도 많이 흘렸었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임시 병동으로 옮겼어요. 며칠 후에 감염과 과다 출혈로 죽었어요. 간호사의 말은 김 할머니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서 질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내 딸이 죽었다고요. 할머니는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죽기 전에 아들이 있다고 했고, 가족에게 아이를 잘 부탁해달라고 했다고 했지만, 저희는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고,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저를 버리고 떠났나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할머니는 하나가 어디선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가난과 고독 속에서 죽었고 자랑스러웠던 엄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기 전 간호사가 갑자기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가 자신의 기록에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거예요. 저희에게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김 할머니는 편지를 잡았습니다. 딸의 익숙한 글씨체를 알아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민호는 옆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고 할머니의 눈물 맺힌 눈에는 흐릿한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가 너를 끝까지 돌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 아들아, 엄마는 이 세상 무엇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외할머니를 찾아가렴. 외할머니는 엄마가 믿는 마지막 사람이고 너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엄마를 떠나 미안하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너를 여전히 사랑했고 엄마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렴. 그리고 착하게 살고 씩씩하게 자라렴. 민호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김 할머니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편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통, 후회, 상실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권위 있고 강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고택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다시 만날 마지막 희망을 잃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할머니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옆에 앉아 울먹이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하나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택에 도착하자마자 김 할머니는 하인들에게 하나의 영정을 놓을 작은 제단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사진을 확대해서 제단에 놓았습니다. 민호는 흰 꽃 한 송이를 들고 제단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착하게 살게요.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랑 함께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옆에 서서 눈이 붉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안심하거라. 민호는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절대 상처 입히지 않겠다. 김할머니와 민호가 고통과 상실감에 적응해 나가고 있을 때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홍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할머니를 협박하여 하나가 남긴 빚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수는 갑자기 고택 밖에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김할머니, 그 꼬맹이를 숨겨놓은 거 다 알고 있어. 당신 딸이 빚진 거,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거야. 대문지기는 서둘러 김할머니에게 알렸습니다. 고함 소리를 듣자 민호는 놀라 할머니를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김할머니는 민호를 안았고 눈빛은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내 손주를 해칠 수 없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호야. 홍수의 고함 소리는 고택 정문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밤하늘은 조용했지만 겨울바람은 공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두려워하며 할머니 뒤에 숨었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은 눈물로 글썽였고 김할머니는 그 모습에서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한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김할머니는 대문지기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고 즉시 박진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홍수 같은 사람은 법으로 쉽게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할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민호. 방으로 가 있으렴. 할머니가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내려오면 안 돼. 민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할머니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김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며칠 전에 만난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홍수는 계속해서 철문을 두들겼고 소리는 조용한 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카메라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김할머니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김할머니, 당신이 부자인 걸 알아. 딸이 빚진 거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돈이 크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나에게는 법이야. 아니면 그 꼬맹이에게 교훈을 보여줘야겠어. 협박을 듣고 김할머니는 카메라 화면으로 걸어가 홍수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할머니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인터폰의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홍수. 그 아이는 내 딸의 빚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손주를 협박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홍수는 도전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법을 들이댈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잘 알아. 하지만 시간을 줄게. 3일이지 3일 후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날 탓하지 마. 그 말을 마치고 홍수는 몸을 돌려 떠나갔고 고택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홍수가 떠나자 박진이 고택으로 와서 김할머니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용한 서재에서 김할머니는 박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해 보였지만 피곤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위험한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빚을 갚을 것이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호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시에 홍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아 그를 법정에 세우고 싶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미 그에 대해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는 고리대금업을 할 뿐 아니라 다른 불법 행위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인맥을 이용하면 변호사와 경찰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어린 얼굴과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흔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통과 책임을 느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민호를 잃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고택 밖에서는 김 할머니가 고용한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며 홍수의 협박 이후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김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홍수는 위험한 인물이었고 단지 협박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2일 뒤 홍수는 협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고택에 침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작은 트럭 한 대가 고택 정문 근처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트럭에서 내려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고 대문지기는 그 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경보 버튼을 눌렀고 경보음이 고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민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 역시 잠에서 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 그냥 방에 있어. 문을 잠그렴.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김 할머니는 박진과 경비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침입자들을 막으려고 했고 짧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침입자 둘은 잡혔지만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진이 말했습니다. 두 놈은 홍수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걸 기회 삼아 그를 압박해야 합니다. 홍수는 자신의 부하 둘이 붙잡힌 사실을 알고 경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변호사를 만나 홍수를 고발할 증거를 준비하고 인맥을 이용하여 경찰의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홍수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홍수, 나는 이미 너를 고발했다. 경찰이 곧 너를 찾을 것이다. 네가 현명하다면 자수하고 내 손주를 다시는 건드리지 마라. 홍수는 비웃었습니다. 할망구,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당신은 보지도 못한 세상에서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홍수가 김 할머니의 결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경찰은 홍수가 거래 장소로 사용하던 여러 장소를 급습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는 그를 기소하기에 충분했고 홍수는 구금되었습니다. 홍수가 체포된 후 김 할머니의 고택 분위기는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민호는 납치될까봐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고 수년 동안 차가웠던 고택은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엄마를 잃은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엄마의 제단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김 할머니가 전날 올려놓은 흰 꽃을 정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손자를 볼 때마다 눈빛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할머니는 민호의 방에 들어갔고 민호가 엄마의 초상화를 주에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는 그렇게 힘들어야 했어요? 왜 엄마는 더 좋은 곳인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호의 질문에 김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민호 옆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단다. 민호야. 엄마는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을 가야만 했어. 할머니는 내 엄마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할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할머니가 내 엄마의 선택을 믿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어. 만약 할머니가 엄마에게 기회를 줬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있잖아요. 저는 착하게 자라서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호의 말에 김 할머니는 감동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민호가 하나와의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김할머니는 민호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를 한양의 명문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이가 겪었던 고통을 보상해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호기심과 때로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민호에게 차마 듣기 힘든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넌 누구인데 여기를 다니냐? 듣자 하니 여기 오기 전에는 빈민가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그 말에 민호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김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직관으로 민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중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니? 할머니에게 말해도 괜찮아.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할머니. 제가 빈민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요. 김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위로하는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너는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어. 너는 내 손자이고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만약 누가 너를 과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김 할머니의 말은 민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민호가 똑똑하고 좋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로 민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에만 몰두했던 예전과 달리 민호에게 더욱 집중했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민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가 어렸을 때 같이 가꾸던 고지였지만 하나가 떠난 후로는 방치되었던 고지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정원을 거닐다가 민호는 새롭게 심어진 흰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흰 꽃을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옛날에 내 엄마는 흰 꽃을 정말 좋아했단다. 어릴 때 정원을 뛰어다니면서 제일 예쁜 꽃을 꺾어 할머니에게 선물했었지. 이제 할머니는 내 엄마를 기억하려고 흰 꽃을 심어 놓은 거란다. 그리고 내가 엄마는 늘 여기 있고 할머니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좋은 기억으로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하나의 이야기가 고통과 상실로만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하나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한양의 미혼모와 빈곤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호는 재단 발족일에 김할머니와 함께했습니다. 미혼모들이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엄마가 이러한 뜻깊은 행동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민호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고택계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김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죠? 김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단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웃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밤바람은 정원에서 나는 흰 꽃의 은은한 향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와 할머니를 위해 착하게 살 거예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민호야. 너는 할머니의 희망이야. 봄이 왔습니다. 김할머니의 고택 정원은 새잎의 초록색과 향기로운 흰 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날들은 사라진 듯했고 그 자리에는 김할머니와 민호의 삶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살면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의 후회를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연설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민호가 연설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의 연설은 엄마에 대한 사랑과 재단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힘들어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엄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자랑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민호가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회 날, 민호는 청중들 앞에서 엄마가 해왔던 것과 재단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듣던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대상을 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고택마당에 앉아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그날 했던 연설을 다시 이야기해 주었고 할머니는 그런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잘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민호야. 너는 엄마처럼 감동적이고 멋진 사람이었어. 김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은 조용했지만 김할머니는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김할머니는 민호를 데리고 하나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김할머니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민호에게 하나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민호는 함께 하나의 묘지를 찾아 꽃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묘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말한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도 사랑해요. 저는 엄마가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김할머니는 민호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민호는 내가 잘 돌볼 거야. 내가 바랐던 삶을 살도록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죠. 김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민호야. 엄마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빛이고 우리는 엄마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을 거야. 시간이 흘러 민호는 훌륭하게 자라났고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김할머니의 자선재단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늙고 허약해졌지만 민호를 볼 때마다 눈빛은 여전히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너는 할머니와 내 엄마가 바랐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착하게 살고, 민호야. 사랑과 나눔을 절대 잊지 마라. 민호는 지나온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고 엄마와 할머니가 알려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김할머니와 민호의 여정은 슬픔과 고통을 넘어선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무너진 가족은 다시 태어났고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져 가족과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